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기묘하면서도 섬뜩한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복이 한가득 찾아오실 거예요. 주인공은 45세의 평범한 회사원 김민수 씨입니다. 민수 씨는 3년 전 사랑하는 아내 수진 씨와 결혼했고 장모님과 함께 3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내 수진 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평일에는 늦게까지 업무와 야간 자율학습 지도로 바쁜 편이었죠. 장모님은 60대 중반의 건강한 분이셨는데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딸을 키우신 분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죠. 민수 씨도 장모님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친어머니처럼 편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된 건 약 6개월 전부터였습니다. 민수 씨는 어느 날 저녁 늦게 귀가했을 때 3층 다락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발견했습니다. 다락방에 불이 켜져 있네?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아마 아내가 뭔가 찾으러 올라갔다가 불을 끄지 않았겠거니 했죠. 하지만 집에 들어가 보니 아내는 이미 씻고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락방 불 켜놨어? 하고 물으니 아내는 아니, 나 오늘 다락방 안 갔는데? 하더랍니다. 그제야 민수 씨는 그럼 장모님이 뭔가 찾으셨나 보다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특히 아내가 야근이나 학교 행사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다락방에 불이 켜져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횟수가 잦아지면서 민수 씨도 슬슬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요즘 다락방에 자주 올라가시나 봐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순간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그게 옛날 물건들 정리하려고 가끔 올라가지 하시며 어색하게 웃으셨죠. 근데 그 웃음이 왠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다락방의 불빛은 계속 나타났습니다. 민수 씨는 점점 더 궁금증이 커졌지만 직접 물어보기엔 뭔가 신뢰가 될 것 같았습니다. 설마 장모님이 숨길 게 뭐가 있겠어 하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민수 씨는 퇴근길에 장모님이 큰 쇼핑백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쇼핑백이 평범한 게 아니었습니다. 고급 백화점 쇼핑백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트 봉투도 아닌 뭔가 특이한 상점의 검은색 쇼핑백이었죠. 로고가 뭔지는 멀리서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장모님, 쇼핑하고 오셨어요? 집에 들어가 인사를 건넸지만 장모님은 그 쇼핑백을 황급히 등 뒤로 숨기시며 그냥 필요한 것 좀 샀어 하시고는 서둘러 3층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역시나 다락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민수 씨의 머릿속엔 온갖 추측들이 오갔습니다. 혹시 장모님이 무슨 취미 생활을 시작하신 건가? 아니면 온라인 쇼핑을 하시나? 근데 왜 숨기시지? 하지만 설마 뭐 큰일이야 있겠냐는 생각에 그냥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약 한 달 전 민수 씨는 감기에 걸려 회사를 조퇴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후 7시는 되어야 집에 도착하는데 그날은 오후 3시에 집에 왔죠. 아내는 당연히 학교에 있었고 장모님은 집에 계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안이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어머님? 하고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죠.
외출하셨나? 싶어서 거실을 지나 계단을 올라가는데 3층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도 아니고 뭔가 무거운 걸 끄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민수 씨는 본능적으로 발소리를 죽이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락방 입구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잣말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 내용이 섬뜩했습니다. 이번엔 완벽해. 아무도 모를 거야. 수진이도 사위도. 민수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지? 뭐가 완벽하다는 거지? 그리고 왜 우리 이름을 거론하시는 거지? 심장이 쿵쾅거렸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락방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각도상 안이 거의 보이지 않았죠. 다만 장모님의 뒷모습과 바닥에 펼쳐진 커다란 검은색 비닐 같은 것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더 자세히 보려고 몸을 기울이는 순간 발밑에 나무 마루가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순간 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민수 씨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죠. 누구야? 장모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씨는 당황한 나머지 저 민수예요. 감기 걸려서 일찍 들어왔어요. 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락방 문이 벌컥 열리며 장모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평소에 보던 자애로운 장모님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당황하고 화나고 두려워하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회사는? 장모님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조퇴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거라도? 아니, 괜찮아. 그냥 들어가서 쉬어. 내가 저녁 준비할게. 장모님은 서둘러 다락방 문을 닫으시며 민수 씨를 아래층으로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의 이상한 행동들, 다락방의 불빛들, 그리고 오늘 들은 섬뜩한 혼잣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 씨는 장모님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는 의심스럽게 느껴졌죠. 장모님은 예전과 달리 민수 씨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으셨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뭔가 생각에 잠긴 듯 했고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건 아내 수진 씨의 스케줄을 유난히 자세히 파악하려 하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진아, 내일 몇 시에 들어와? 이번 주 야근 있니? 토요일에 학교 행사 있다고 했지? 처음엔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당연한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의 눈엔 다르게 보였죠. 마치 수진 씨가 없을 시간을 계산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추측은 맞아떨어졌습니다. 수진 씨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다락방에서 인기척이 났고 민수 씨가 3층 근처에만 가도 장모님은 급하게 다락방 문을 닫으셨습니다. 민수 씨는 아내에게 말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여보, 당신 엄마가 이상해. 다락방에서 뭔가 수상한 짓을 하는 것 같아라고요? 증거도 없고 구체적으로 뭘 하시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느낌만으로 장모님을 의심한다고 말하기엔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수진 씨는 어머니를 무척 사랑하고 의지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잘 알았기에 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었죠. 만약 민수 씨가 괜한 의심으로 장모님을 의심한다고 말했다간 오히려 부부 사이만 나빠질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민수 씨는 혼자서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장모님이 받는 택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택배 기사님이 큰 상자를 현관 앞에 두고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머님 택배신가? 하고 상자를 집어들었는데 수신인이 장모님 이름이었고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발신지를 보니 예술재료 전문점이라고 적혀 있었죠. 예술재료? 민수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장모님이 그림을 그리신다거나 조각을 하신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가 어머님 택배 왔어요. 하고 상자를 들이자 장모님은 화들짝 놀라시며 그 상자를 낚아채듯 가져가셨습니다. 아, 고마워. 내가 주문한 거야 하시고는 바로 3층으로 올라가셨죠. 민수 씨는 스마트폰을 꺼내 예술재료 전문점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 가게는 주로 조각, 도자기, 석고 작업 등에 필요한 전문 재료들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혹시 장모님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신 건가? 그럼 왜 숨기시는 거지?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장모님이 주문하셨을 만한 재료들을 찾아봤습니다. 석고가루, 실리콘 몰드, 레진, 특수 도료, 뭔가 정교한 조형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들이었죠. 그럼 장모님이 인형이나 피규어를 만드시는 건가? 아니면 조각 작품? 그렇다면 왜 숨기실까요? 취미생활이라면 오히려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텐데 말이죠. 며칠 후 민수 씨는 일부러 저녁 늦게 귀가했습니다. 아내는 학부모 상담 기간이라 밤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온다고 했고 장모님은 혼자 집에 계실 시간이었죠. 민수 씨는 최대한 조용히 집에 들어갔습니다. 예상대로 3층 다락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숨을 죽이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3층, 다락방 문 앞까지 왔을 때 안에서 장모님의 목소리가 또다시 들렸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완벽하게. 민수 씨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이번엔 절대 들키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최대한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락방 안 작업대 위에는 사람 얼굴 크기의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정확히 보이진 않았지만 분명 사람 얼굴 모양이었죠. 장모님은 그 얼굴에 무언가를 칠하고 계셨습니다. 조명 때문에 그림자가 져서 세부적인 건 보이지 않았지만 그 광경 자체가 너무나 섬뜩했습니다. 설마 마네킹? 아니면 밀랍 인형? 민수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작업대 옆 선반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사진과 작업대 위의 얼굴을 번갈아 보시며 뭔가를 비교하고 계셨죠. 각도상 민수 씨는 그 사진이 누구인지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다음 혼잣말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하지만 이건 너를 위한 거야. 민수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진이? 아내의 이름? 그럼 저 얼굴은 아내의 얼굴을 본떠 만든 건가요?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미안해라는 말과 너를 위한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인 걸까요? 민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이성이 그를 막았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장모님은 분명 둘러댈 거야.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어.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그는 조용히 물러나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죠. 머릿속엔 온갖 상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장모님이 아내를 해칠 계획이라도 세우시는 건가?
아니면 무슨 주술이나 의식 같은 거? 아니면 정말 단순한 예술 작품? 하지만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장모님의 행동은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왜 숨기시는 걸까요? 왜 수진이가 없을 때만 작업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미안해라고 하신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민수 씨는 장모님을 마주하기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평소처럼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를 건넸지만 목소리가 떨렸죠. 장모님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응, 잘 잤어. 아침 차려놨으니까 먹고 가 하셨습니다. 그 미소가 진심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가면인지 민수 씨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계속 아내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보, 당신 엄마가 당신 얼굴 모형을 만들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게 뻔했죠. 민수 씨는 결국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다락방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 하지만 언제? 장모님이 외출하시는 시간을 노려야 했습니다. 며칠을 기다린 끝에 기회가 왔습니다. 장모님이 오랜만에 친구들과 여행을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1박 2일 일정이었죠. 아내는 출근하고 민수 씨는 재택 근무를 한다고 하고 집에 남았습니다. 드디어 혼자 집에 남게 된 민수 씨. 그는 떨리는 손으로 3층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다락방 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다락방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민수 씨는 숨을 멈춘 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다락방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한쪽 벽면은 천장까지 닿는 선반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선반에는 온갖 재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석고가루, 실리콘, 레진, 각종 도료와 붓들. 마치 전문 공방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방 중앙에 놓인 커다란 작업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놓인 것들. 세상에. 민수 씨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정말로 사람 얼굴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니, 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세 개의 얼굴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그것들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실리콘 마스크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사실적인, 마치 진짜 사람 얼굴을 벗겨낸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정교한 마스크였습니다. 첫 번째 마스크는 중년 남성의 얼굴이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평범한 얼굴이었죠. 두 번째 마스크는 젊은 여성의 얼굴이었는데 민수 씨는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아내 수진 씨의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가끔 집에 놀러 오곤 했던 친구였죠. 그리고 세 번째 마스크. 민수 씨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나. 손을 떨며 그 마스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감이 상당했고 만져보니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진짜 사람 피부처럼 말이죠. 눈썹 하나하나 미세한 주름, 심지어 모공까지 완벽하게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내 얼굴을 본떠서? 민수 씨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장모님이 언제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정교하게 복제한 걸까요? 그리고 왜?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그는 황급히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선반 한쪽에는 두툼한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그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민수 씨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엔 장모님의 필체로 빼곡하게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15일 첫 번째 시도. 실패. 실리콘 경화 시간 오판.
다시 시도 필요. 2024년 10월 3일 두 번째 시도. 부분 성공. 하지만 디테일 부족. 더 정교한 몰드 제작 필요. 2024년 11월 20일 드디어 완성. 테스트 결과 완벽. 이제 실제 계획 단계로. 민수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계획 개요. 목표 수진이의 행복한 결혼 생활 유지. 방법 필요시 대체. 위험 요소 발각 시 모든 것 수포. 예상 시기 2025년 봄. 대체라는 단어에 민수 씨는 오한이 들었습니다. 누구를 대체한다는 걸까요? 설마 자신을? 페이지를 더 넘기자 더욱 섬뜩한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민수 관찰 일지. 매주 목요일 저녁 9시 헬스장 2시간. 금요일 회식 빈도 높음 월. 주말 골프 모임 월 1회. 수진이 야근 시 혼자 집에 있는 시간 활용 가능. 신체적 특징 키 178cm, 체중 75kg, 왼쪽 귀 뒤 작은 점, 오른손 검지관절 흉터. 민수 씨는 이 노트를 읽으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장모님이 자신을 이렇게 세세하게 관찰하고 기록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이 모든 게 수진이의 행복한 결혼 생활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었죠. 다음 페이지에는 신문 스크랩이 붙어 있었습니다. 3년 전 기사였습니다. 40대 남성 교통사고로 사망.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 그 기사 옆에 장모님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첫 번째 남편. 결혼 1년 만에 사고사. 수진이는 6개월간 우울증으로 고생. 두 번째 기회는 절대 놓칠 수 없다. 민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 수진 씨가 재혼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전 남편에 대해 아내가 별로 말하지 않아서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교통사고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만 알았죠. 하지만 장모님에게 그 사건은 엄청난 트라우마였던 것 같았습니다. 딸이 겨우 행복을 찾았는데 다시 그 행복을 잃는 모습을 보셨고 그 고통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노트를 계속 넘기자 장모님의 심리 상태가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2025년 1월 10일 민수가 요즘 늦게 들어온다. 회식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 혹시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건 아닐까? 수진이가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2025년 1월 25일 민수의 휴대폰에서 모르는 여자와의 카톡 알림을 받다. 부장님, 오늘 회의 자료 보내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었지만 밤 10시에 업무 메시지? 의심스럽다. 2025년 2월 3일 결심했다. 만약 민수가 수진이를 배신한다면 나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수진이는 절대 또다시 고통받게 할 수 없다. 민수 씨는 황당함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장모님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회사 생활을 의심하고 있었다니요. 하지만 노트의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최종 계획. 1단계 완벽한 마스크 제작 완료. 2단계 민수의 행동 패턴 완벽 분석 진행 중. 3단계 선정 및 실행 준비. 4단계 사고로 위장. 5단계 대체자 투입. 대체자 후보. 이름 박재현 45세. 무직, 독신. 특징 민수와 체격 유사.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한 수락 가능성 높음. 훈련 기간 최소 3개월 민수의 말투, 습관, 기억 등 학습 필요. 보상 생활비 지원 수진이 모르게 평생 관리. 리스크 발각 시 모든 것 수포. 철저한 준비 필수. 민수 씨는 노트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죠. 이건 단순한 의심이나 집착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장모님은 자신을 제거하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미친. 이게 말이 돼? 민수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3년간 자신을 친어머니처럼 대해주셨던 장모님이 사실은 자신을 감시하고 제거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뒤에서 차갑게 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씨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장모님이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어머님? 여행 가신 거 아니었어요? 친구가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취소됐어. 그래서 일찍 돌아왔지. 장모님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그 눈빛으로 노트를 본 뒤 다시 민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다 봤구나. 장모님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동시에 묘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대체 무슨? 앉아. 설명해 줄게. 장모님은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민수 씨는 꼼짝없이 앉을 수밖에 없었죠. 민수야, 너도 알다시피 수진이는 재혼이야. 첫 번째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수진이를 사랑했고 나도 그 사위를 아들처럼 아꼈지. 근데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수진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너는 몰라. 6개월 동안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살아있는 시체 같았어. 내가 딸을 다시 잃을 뻔했어. 그래서 저를 처음엔 아니었어. 너를 진짜 아들처럼 생각했어. 수진이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고마웠고 근데 장모님이 민수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남자는 변해. 처음엔 다들 좋은 사람인 척하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바람 피우고 술 먹고 폭력 휘두르고 난 그걸 너무 많이 봤어. 내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내 남편도. 민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장모님도 과거에 고통받았던 거였군요. 어머님, 하지만 저는 나도 알아. 내가 지금은 좋은 사람이라는 거. 근데 10년 뒤에도 그럴까? 20년 뒤에도 확신할 수 있어? 그렇다고 사람을 대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범죄예요. 범죄? 장모님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지키는 게 범죄야?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냥 준비하고 있었을 뿐이야. 만약 내가 수진이를 배신하면 그때 저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수진이를 사랑해요. 지금은 그렇겠지. 근데 나중은 난 확신이 필요해. 보험이 필요하다고. 방안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쪽은 공포와 황당함에 다른 한쪽은 광기 어린 모성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이에요. 집착이라고? 장모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수진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넌 모르잖아. 딸을 잃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잃는 게 무섭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통제할 순 없어요. 수진이는 어른이에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상처받을 권리도 있어요. 권리? 상처받을 권리? 장모님이 비웃었습니다. 넌 정말 모르는구나. 한 번 무너진 사람은 두 번째엔 다시 일어설 수 없어. 수진이는 이미 한 번 경험했어. 두 번째는 절대 버티지 못해. 민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모님의 논리는 비틀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두려움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장모님의 행동을 정당화할 순 없었지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한테 들켰잖아요. 장모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첫 번째, 넌 이 방에서 본 걸 전부 잊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신 나한테 약속해. 절대로 수진이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평생 수진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두 번째는요? 장모님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두 번째는 원래 계획대로. 민수 씨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어머님 농담이시죠? 내가 농담처럼 보여? 장모님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어머님, 진정하세요. 우리 이야기를 해봐요. 제가 수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릴게요. 이미 3년을 봤어. 그리고 앞으로 30년도 봐야 해. 난 확신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민수 씨는 출구를 찾아 눈을 굴렸습니다. 문까지는 약 3미터. 뛰어나갈 수 있을까? 하지만 장모님이 문을 막고 서 계셨습니다. 도망갈 생각은 하지 마. 그리고 설령 나간다 해도 넌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할 건데? 경찰? 뭘 근거로? 제 장모님이 저를 대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증거는? 이 노트? 이건 그냥 소설 습작이라고 하면 끝이야. 장모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직 실제로 범죄가 일어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단지 기묘한 취미와 이상한 노트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진이한테 말할 거야? 그럼 수진이는 뭘 믿을까? 3년을 함께 산 남편? 아니면 자신을 낳아주고 평생 키워준 엄마? 게다가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민수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장모님의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아내에게 이 얘기를 한다면 아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머니를 의심하는 남편을 이해해 줄까요? 아니면 남편의 정신 상태를 의심할까요?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는 정말로 수진이를 사랑합니다. 평생 수진이 곁을 지킬 겁니다. 제가 어떻게 증명하면 되겠어요? 장모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진심이라면 증명해봐. 앞으로 1년 동안 난 계속 너를 지켜볼 거야. 매일매일. 내가 정말로 수진이에게 헌신하는지,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는지, 수진이를 행복하게 하는지. 만약 단 한 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면 장모님은 작업대 위에 마스크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사용될 거야. 민수 씨는 몸서리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증명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이 모든 걸 포기하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내가 약속을 지킨다면 나도 지키지.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통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한쪽은 목숨을 담보로, 다른 한쪽은 광기를 담보로 한 계약이었죠. 그날 이후 민수 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 순간이 시험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여직원과 업무 대화를 나눌 때도, 퇴근 후 동료들과 저녁 약속이 있을 때도, 심지어 혼자 핸드폰을 볼 때조차도 장모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습니다. 장모님은 정말로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민수 씨의 스마트폰에 몰래 추적 앱을 설치했고 집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민수 씨는 그걸 알았지만 내색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수 씨는 오히려 더 좋은 남편이 되어갔습니다. 감시받는다는 사실이 처음엔 공포였지만
점차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죠. 내가 정말 수진이에게 최선을 다했나?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거 아닐까? 민수 씨는 더 자주 아내와 대화했습니다. 아내의 하루 일과에 귀 기울였고 힘들어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기념일을 챙기고 깜짝 선물도 준비했죠. 회식도 최대한 줄이고 주말에는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 수진 씨는 남편의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다정해진 거야?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당신이 소중하다는 걸 새삼 느꼈어. 더 잘해주고 싶어서. 수진 씨는 행복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민수 씨도 마음이 따뜻해졌죠. 그리고 묘하게도 장모님의 눈빛도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모님이 민수 씨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수야, 다락방으로 올라와 봐. 민수 씨는 긴장했습니다. 또 무슨 일일까?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다락방에 올라가니 장모님은 작업대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위에는 여전히 마스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 민수 씨가 앉자 장모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너를 지켜봤어. 처음엔 연기하는 줄 알았어. 감시받는 거 알고 착한 척하는 거라고. 근데 장모님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넌 진심이더라. 수진이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민수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6개월간의 긴장과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연하죠. 수진이는 제 삶의 전부예요.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선반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의 노트를 꺼냈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내가 너무 멀리 갔었어. 장모님은 노트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그 안에 적힌 모든 계획들, 관찰 기록들, 광기 어린 글들이 조각나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난 너무 무서웠어. 수진이를 또 잃을까봐. 그래서 미쳐버렸던 거야. 근데 이제 알아. 진짜 사랑은 통제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라는 걸. 장모님은 민수 씨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해. 너를 아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으면서 이런 끔찍한 짓을 하려 했다니. 민수 씨도 장모님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이 마스크들도 다 없애요. 그리고 다락방에 있는 모든 감시 장비들도요. 응, 그래야겠지.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마스크들을 처분했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 끔찍한 예술품들을 하나하나 부숴서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카메라들도 전부 제거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은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수진 씨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남편과 어머니가 유난히 다정해 보인다고만 생각했죠. 오늘 분위기 좋은데? 무슨 좋은 일 있어? 민수 씨와 장모님은 눈을 마주치고 미소 지었습니다. 응, 좋은 일 있었어.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민수 씨는 여전히 수진 씨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과의 그 끔찍한 사건은 이제 과거가 됐죠. 하지만 완전히 잊혀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은 민수 씨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 매일매일이 선물이고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 장모님도 많이 변하셨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과거의 트라우마를 조금씩 치유해 나갔죠. 그리고 민수 씨를 진심으로 아들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통제가 아닌 신뢰로.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참, 엄마. 다락방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요즘 안 올라가시죠? 거기 뭐 버릴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민수 씨와 장모님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다락방. 비록 증거물들은 다 없앴지만 여전히 그곳은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공간이었죠. 아, 그냥 그대로 둬. 특별히 쓸 일도 없고. 장모님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래된 기억들은 정리하고 새로운 걸로 채워야죠. 장모님은 민수 씨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와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그 주말 세 사람은 함께 다락방을 청소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고 먼지를 털어내고 창문을 활짝 열어 햇빛을 들였습니다. 어두웠던 다락방이 점점 밝아졌죠. 여기 진짜 넓네.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늑한데? 수진 씨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여기를 취미 공간으로 만들면 어때요? 엄마 그림 그리시잖아요. 여기서 그림 그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림?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응, 엄마 옛날에 미대 준비하셨었대. 나한테 한 번도 안 보여주셨지만 분명 잘 그리실 거야. 장모님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이제 손이 안 따라갈 거야.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세요. 민수 씨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어머님이 하고 싶은 것 하세요. 우리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잘 살 거니까요. 그리고 어머님도 어머님의 인생을 사셔야죠. 장모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딸 걱정에만 매달려 살았던가요? 자신의 꿈과 행복은 뒤로 한 채 오직 딸을 지키는 것만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수야.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난 후 장모님은 민수 씨를 잠깐 불렀습니다. 수진 씨가 설거지를 하러 부엌에 간 사이 거실에서 둘만의 대화를 나눴죠. 민수야, 너한테 줄 게 있어. 장모님은 봉투 하나를 꺼내 민수 씨에게 건넸습니다. 민수 씨가 의아해하며 받아들자 장모님이 말했습니다. 그 박재현이라는 사람, 기억하지? 민수 씨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노트에 적혀 있던 그 이름, 자신을 대체할 후보자였던 사람. 사실 그 사람한테 이미 연락했었어. 6개월 전쯤에. 제안도 했고, 그 사람도 어느 정도 동의했었지. 민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신 차린 뒤에 모든 걸 취소했어. 그 사람한테 사과하고 보상금도 줬어. 그래서 이제 다신 연락하지 않기로 약속받았어. 이 봉투 안에는 그 사람과의 모든 대화 기록이랑 합의서가 들어있어. 만약을 위해서 너한테 주는 거야. 민수 씨는 봉투를 받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장모님의 계획이 얼마나 실제에 가까웠는지 새삼 깨닫게 됐죠. 어머님, 정말 그 정도까지 가셨던 거예요? 응, 미친 짓이었어. 지금 생각하면 나도 무서워.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지만 그때는 정말 그게 옳다고 믿었어. 수진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장모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신과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내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랑 강박 장애가 있었대. 첫 사위의 죽음이 너무 큰 트라우마였고 그게 병적인 집착으로 발전한 거래. 그걸 치료받으면서 많이 나아졌어. 다행이에요, 정말. 근데 있잖아. 장모님이 민수 씨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방법은 잘못됐지만 한 가지는 맞았어.
수진이는 정말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야.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은 여리거든. 첫 번째 남편을 잃고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같이 무너졌어. 알아요. 저도 수진이의 그런 면을 알고 있어요. 그래, 너는 알더라. 그래서 내가 너를 믿기로 한 거야. 부탁이야, 민수야. 평생 수진이를 잘 부탁해. 당연하죠. 약속드릴게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광기가 아닌 진심 어린 신뢰로 맺어진 약속이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수진 씨가 나왔습니다. 뭐 둘이서 수군수군거려요? 나 빼고 무슨 얘기예요? 아니, 그냥 남자들끼리 할 얘기 좀 했지. 장모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뭐야. 비밀 있으면 안 되는데. 수진 씨는 남편과 어머니 사이를 오가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민수 씨와 장모님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했죠. 이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통제가 아닌 사랑으로, 의심이 아닌 신뢰로. 몇 달 후 다락방은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장모님의 화실이 된 거죠. 캔버스와 물감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장모님이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풍경화가 줄을 이뤘지만 한쪽 벽면에는 특별한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가족 초상화였죠. 수진 씨가 중앙에 있고 한쪽에는 민수 씨가, 다른 한쪽에는 장모님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그림 정말 잘 그렸다. 우리 얼굴이 진짜 똑같아. 수진 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그 그림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1년 전 이 다락방에서 봤던 그 섬뜩한 마스크들이 떠올랐죠. 얼굴을 복제하는 것은 똑같았지만 의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는 대체하기 위한 것이었고 하나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림 정말 잘 그리시네요. 이 정도면 전시회도 하실 수 있겠어요. 허허,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취미로 즐기는 거지. 아니에요. 진짜 잘 그리셔요. 우리 동네 문화센터에서 전시회 열어요. 거기 한번 신청해 보세요. 수진 씨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 표정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자신만의 꿈을 꾸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운 민수 씨와 수진 씨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요즘 엄마 표정이 정말 밝아진 것 같지 않아?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그림을 다시 시작하시면서 활력이 생기신 것 같아. 엄마가 평생 나만 생각하고 사셨거든.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 심해지셨고, 그림 그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수진이 뒷바라지 해야 하는데 무슨 그림이냐고 하시면서 포기하셨대.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셔서 다행이야. 민수 씨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 장모님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딸만을 위해 살았던 분.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병적인 집착이 된 거였죠. 당신 엄마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우리도 나중에 아이 생기면 그렇게 사랑해줘야지. 근데 너무 과하지 않게, 건강하게. 맞아. 사랑한다고 통제하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 믿고 지켜봐 주는 게 진짜 사랑이지. 민수 씨는 아내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마침내 그걸 깨달으셨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소규모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장모님의 첫 번째 개인전이었죠.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장모님에게는 평생의 꿈을 이룬 순간이었습니다. 전시회 개막식에 민수 씨와 수진 씨가 참석했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수진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실 줄 몰랐어. 왜 진작 안 보여주신 거야? 너 키우느라 바빴으니까. 근데 이제는 내가 다 컸잖아. 이제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 차례지. 장모님은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전시회를 둘러보던 중 민수 씨는 한 그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해방이었습니다. 캔버스에는 새 장에서 날아가는 새가 그려져 있었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새 장문은 처음부터 열려 있었습니다. 새가 스스로 나가지 않았을 뿐이었죠. 민수 씨는 그 그림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장모님이 자신의 과거를 표현한 거였죠. 스스로를 가둬놓고 딸 걱정이라는 새 장에 갇혀 살았던 삶. 하지만 이제는 그 새 장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그림 좋네요. 민수 씨가 장모님께 말했습니다. 응,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림이야.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과거의 아픔, 현재의 평화, 그리고 미래의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죠. 엄마,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허허, 고마워. 너희 둘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 아니에요.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응원했을 뿐이에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고마워. 민수야, 너한테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계속 그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거야. 어머님도 저한테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 덕분에 저도 더 나은 사람이 됐어요. 장모님은 민수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의 손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손을 맞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다락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 불빛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어둠의 비밀이 없었으니까요. 오직 예술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새로운 캔버스 앞에 앉았습니다. 무엇을 그릴까 생각하다가 오늘 본 풍경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집으로 걸어오던 그 순간, 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걷던 그 행복한 순간을 붓에 물감을 묻혀 캔버스에 첫 획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아. 우리 모두 괜찮아. 그렇게 다락방의 비밀은 진짜로 끝이 났습니다. 어둠은 빛이 됐고, 광기는 예술이 됐고, 집착은 진정한 사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다락방에서는 오늘도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을 보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름다운 그림이 탄생하고 있다는 것을,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의 희망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민수 씨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다락방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장모님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정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어쩌면 장모님은 끝까지 실행하지 못했을 거라고. 왜냐하면 결국 장모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길을 잃었을 뿐, 본질적으로는 착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수진 씨는 여전히 그날의 비밀을 모릅니다. 그리고 민수 씨와 장모님은 평생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어떤 진실은 알려지지 않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아 TV를 보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가끔 민수 씨의 시선이 3층 계단을 향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려오는 장모님과 눈이 마주칠 때가 있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는 이겨냈어. 어둠을 이겨냈어. 그리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평범함 속에 감춰진 비밀스러운 과거를 안고서.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무서운 비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든 시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교훈이었습니다. 다락방의 불빛은 오늘도 따뜻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겉으로는 알 수 없는 아픔을 품고 사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오해로 인해 진심을 몰라줬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